안녕하세요, 쌀사남 구독자 여러분. 저는 60대에 접어든 구독자입니다. 최근엔 저희 아버지의 세 번째 기일이 있었어요. 형제들과 모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다 보니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기억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과 과거의 저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가난했었고 가난이 가져다주는 불안함 속에서 자랐기 때문이었죠. 빚쟁이들이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릴 때면 집에 아무도 없는 척 입을 꾹 다물고 빚쟁이가 떠나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희 집이 처음부터 가난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어머님은 아주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전업주부로 아버지의 내주에 힘쓰며 가정을 꾸려 나가셨습니다. 두 분은 나이 차이도 많이 났죠.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분도 아니셨기 때문에 저는 예쁨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물론 조부모님들이 아들 욕심을 많이 내셨지만 아버지는 절대 둘째를 갖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낳을 때 심한 산고를 겪으셨습니다. 출혈이 멎지않아 응급수술에 들어갔고 자궁적출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죠. 제가 태어난 당시의 의료 기술을 생각하면 응급수술을 하고 자궁적출을 하더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도 확신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겨우 출혈이 멈춰서 자궁을 떼어내는 일은 피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는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잃을까봐 마음 졸였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른다면서요. 어머니는 둘째를 가지고 싶어 하셨고 그 나이대 분들이 의례 그랬듯 며느리로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를 갖는 걸 강력하게 반대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동생을 가지셨지만 동생이 무사히 태어날 때까지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졸이셨는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다행스럽게도 어머니는 큰 문제 없이 동생을 낳으셨어요. 첫째 때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기에 의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동생은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둘째는 아들이었고 저희 가정에는 웃음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계셨는데 갑자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는 아버지가 하시겠다는 것들은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오랜 친구에게 돈을 받지 못할 각오를 하고 큰 돈을 빌려준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이외에도 크고 작은 것들 모두 품어주셨죠. 그런데 사업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랬던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반대하면 아버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법한데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한 번만 믿어줘. 일하면서 들은 정보야. 나 공무원이잖아.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통해서 얻은 정보인데 이게 틀릴 수가 있겠소? 이렇듯 자신의 생각에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셨습니다. 어머니는 식사도 하지 않으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고자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셨습니다. 이후 끝이 보일 것 같지 않던 의견 대립은 아버지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사실상 어머니가 져준 것이죠. 아버지는 곧장 친구 한 분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말이 사업이지 동네에서 음식점을 하나 내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공무원이 되기 전엔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우셨더라고요. 요즘처럼 요리 학원 같은 데 다닌 것은 아니지만 아주 유명한 한식집 사장 밑에서 몇 년간 일하며 솜씨를 키웠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면 가게를 하나 맡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까지 받을 정도였지만 제가 태어나면서 아버지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자신감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가게를 열자마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고 재료가 모자라서 문을 일찍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가게 크기가 작아서 좀 더 큰 곳으로 옮기기도 했고, 입소문을 타고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매일 가게 앞에 줄을 섰죠. 가게 크기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집의 크기도 커졌고, 그렇게 안락하고 풍족한 생활에 익숙해졌을 때쯤 아버지가 사색이 되어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5학년 겨울이었죠.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더니 대뜸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와 저 둘 다 깜짝 놀랐어요. 다음 날은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이 가게로 나가셨고, 어머니는 저와 동생을 할머니 댁에 맡겨두었죠. 어머니는 단 며칠만 저희를 할머니 댁에 둔다고 했는데, 꽤 오랫동안 어머니는 저희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에게 이유를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서야 저희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은 망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은 끌어올 수 있는 돈을 모두 끌어다 도망을 갔고, 남아있는 빚의 책임은 아버지의 몫이 되었죠.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믿어준 어머니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그동안의 어려움을 비밀로 하신 거였죠. 어머니는 아버지를 책망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힘쓰는 것을 택하셨죠.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고, 아버지도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바쁘게 다니셨어요. 집안일을 하는 것은 어린 제가 되었고, 동생을 돌보는 것도 제가 해야 하는 일이 되었죠. 그 사이에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머니의 건강마저도 안 좋아지면서 저희를 맡아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1, 2년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조금씩 성장하며 알게 된 것은 아버지가 참 철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공무원으로서 제 할 일을 잘하는 분이셨지만 세상 물정은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요리를 잘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은 것밖에 가진 것이 없었어요. 의심도 할 줄 모르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이셨습니다. 공무원만 하셨더라면 청렴하게 정년을 채우셨겠지만 이런 성정은 사업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세상을 아름답게만 보이니 열심히 일을 가르친 직원이 레시피를 빼돌려 아버지의 가게 바로 옆에 가게를 차려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말씀하셨죠.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돼서 반복되는 것마저도 내가 무언가 실수한 걸 거야, 청결에 더욱 신경 쓰자라고 생각하며 넘어간 것도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 아버지와 똑같은 메뉴를 팔면서 가격을 계속 낮춘 이유였어요. 옆 가게가 가격을 내리면 아버지도 가격 경쟁을 위해 가격을 내리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 음식을 팔면 오히려 손해가 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옆 가게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버지 가게 음식에서 이물질이 하루에도 몇 개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물질이 나오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격도 싸고 음식 맛은 같은 옆 가게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소문이 난 아버지의 식당으로 오르는 사람들은 없었죠. 어떻게든 가게를 살려보고자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지만 신뢰가 사라진 가게가 살아남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한다던 동업자가 아버지 명의까지 빌려 돈을 끌어다 도망을 갔죠. 저희 집안의 드리운 먹구름은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결국 사기죄로 감옥에 가셨거든요. 아버지 명으로 빌린 돈을 갚을 방법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집안의 생계는 어머니의 몫이 되었고,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오는 빚쟁이들을 상대하는 것도 어머니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가셨다 하더라도 저희는 빚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죠. 어머니는 아침 일찍 나가서 새벽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몇 시간 주무시지도 못하고 곧장 일을 하러 나가셨죠. 저는 어머니가 들어오실 때까지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가 안타까운지 엄마 기다리지 말고 일찍 자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전 그럴 수 없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도 어머니가 늘 그리웠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들어오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이상한 괴리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났고 새벽까지 기다린 저를 위해 오자마자 저를 꼭 안아주시던 어머니가 집에 들어옴과 동시에 화장실로 직행해서 샤워를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를 알고 있다는 한 아주머니를 만난 적이 있어요. 본인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애써 젊게 꾸민 모습이 이질적인 분이었는데 빨갛게 입술을 바른 그분은 푼수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이런 딸이 있으니까 네 엄마가 그렇게 고집을 부렸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줌마? 그분은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뭐? 아줌마라니. 언니라고 해야지, 언니. 누가 봐도 엄마뻘인 분이 언니라고 부르라 해서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꾹 참고 다시 물었습니다. 언니는 어쩌다 그런 데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분은 담배 연기를 후 뱉고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날 낳아준 여자가 여기서 일했어. 난 술집에서 태어나서 술집에서 자랐고 내 세상은 술 취해서 깽판 치는 인간들과 담배 연기가 가득한 이곳이 전부였어. 그러니 내가 뭘 할 수 있었겠니? 이 작은 세상보다 넓은 곳이 있었다라면 도망이라도 쳐봤을 텐데. 아휴, 이미 늦었지 뭐. 겨우 중학생이었던 제가 그 말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분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한이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내가 불쌍하니? 아휴, 불쌍해해도 돼. 너네 집 상황은 네 엄마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 애엄마가 이런 데까지 와서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아휴, 안 봐도 알만하지 뭐. 예, 너무 힘들면 이 여자보다는 내가 낫지라고 생각해. 이미 조진 인생 동정 좀 받는다고 뭐 달라치겠어? 날 낳아준 여자는 자식을 이딴 데 놓아두고 가버렸지만 네 엄마는 끝까지 널 지켰잖니. 엄마로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 아, 그리고 너네 사진 찍을 돈도 없어? 갑자기 사진이라니 무슨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너네 엄마가 항상 너네 사진을 보거든. 그런데 완전 아기 때 사진이야. 그리고 사진이 다 해져서 찢어지기 직전이더라. 에휴, 용돈 같은 거 안 받아? 사진이라도 하나 새로 찍어다 줘. 밥도 제대로 안 먹으면서 아휴, 그 사진은 아주 그냥 꼬박꼬박 보더라. 시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는 어머니를 보며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가신 이후 중학생이 될 때까지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에 서운하기도 했어요. 또 여전히 빚쟁이가 찾아오는 이런 상황을 만든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내비치면 어머니는 항상 가족은 가족의 어려움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어라고 말씀하셨기에 어머니는 아버지의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살아가는 원동력은 바로 저희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니 눈물이 땅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땅바닥에 담배를 피벼 끄고 주머니에서 지폐를 몇 장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가 너네 엄마랑 친하지는 않은데, 아휴, 그래도 같이 일했던 사람이니까 주는 거야. 그 돈으로 사진 좀 새로 찍으라고. 받기 부담스러우면 그냥 땅에서 주운 돈이라고 치고 가져. 저는 이 돈을 받지 못하겠다 했지만 그분은 제 손에 돈을 쥐어주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아 동생과 함께 사진을 찍어 어머니의 지갑 안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지갑을 열어 사진을 본 어머니는 숨죽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빈도수가 조금씩 줄었을 때 아버지가 출소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으셨어요. 그동안 힘든 티 한 번 안 낸 분이셨는데 티를 안 낸다고 힘들지 않았을 리 없죠. 남편 하나 믿고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홀로 어린 자식 둘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아직도 그 마음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서 살다 온 아버지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이 얼마나 인생을 쉽게 생각했는지 깨달았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섣불리 사업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고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게 저에게도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징역을 살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일자리를 잃기도 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성실함은 경험한 사람들은 아버지를 조금씩 신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왜 아버지가 감옥에 가게 되었는지 이유를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신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하루는 아버지가 일찍이 어머니를 깨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화장실로 밀어넣고 저와 동생도 깨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 했지만 의뢰 그랬듯 아버지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나갈 준비를 하셨어요. 어머니와 저 동생을 데리고 밖으로 나온 아버지는 자동차의 문을 여셨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의아했어요. 사정이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차를 살 만큼의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일하는 최씨 알지? 최씨한테 하루만 빌렸어. 당신이 차를 빌려서 뭐 하려고요? 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빌려온 거지. 걱정하지 마. 저희는 휩쓸리듯 차에 올라탔고 아버지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어딘가로 차를 몰았어요. 차가 이동할 때마다 시야에서 건물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가까워졌습니다. 살짝 열어둔 창문 사이로 봄바람이 솔솔 들어오자 미심쩍은 표정을 하던 어머니도 이내 긴장을 풀고 바람을 느끼셨죠. 동생은 잠에 들었고 저는 뒷자리에 앉아 두 분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슬쩍슬쩍 눈을 감고 바람을 즐기는 어머니를 바라보셨는데 저는 그 모습에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한동안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동안 잊고 살았었는데 아버지는 대단한 애처가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들 말했지만 제가 그동안 봐왔던 친구의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빚을 책임지고 감옥에 간 아버지를 버리지 않은 이유는 아내로서의 책임감도 그 무엇도 아닌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사랑의 힘이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다다른 곳은 바다였습니다. 동생은 멀미를 했는지 도착하자마자 바람을 쐰다고 멀리 갔고 저는 두 분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문을 열어 밖으로 나가셨고 저는 차에 가만히 앉아서 두 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담요를 덮어준 뒤 어머니 옆에 서서 함께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의 눈물에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바다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라니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건가 싶었죠. 아버지는 어머니의 눈물을 예상이라도 한 것인지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놀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곁에서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생각해보니 전 어머니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잘 몰랐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두 분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걸 알고는 처음으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사실 사춘기를 가지며 자연스럽게 물어볼 문제였는데 먹고 사느라 바쁜 부모님이었다 보니 여쭤볼 시기를 놓친 것이었어요. 멀미가 좀 나아졌는지 멀리 나갔던 동생이 돌아오고 난 뒤에야 어머니는 눈물을 멈추고 차로 돌아오셨습니다. 눈치 없는 동생이 호들갑을 떨며 엄마 울었어? 라고 소리를 지르는 탓에 제가 동생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눈치를 주었죠. 노을 지는 바다를 본 저희는 차를 타고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얼마 만의 외식인지 아버지의 사업이 망한 후로는 한 번도 밖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누가 봐도 비싼 음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저녁 식사가 최후의 만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저희가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계속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놓고 배불리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차를 돌려주고 오겠다며 집을 비우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어머니에게 어제의 식사가 최후의 만찬이 맞았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차를 돌려주고 온 아버지는 곧장 짐을 싸시더니 어머니에게 2년의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안 계시는 동안 저와 동생을 홀로 길러내며 지금껏 고생한 어머니에게 또다시 시간을 달라 했다니 저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그렇게 말 못해. 대체 무슨 염치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아빠 미친 거 아니야? 저는 딸로서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는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속 시원해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저를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너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저는 답답했어요. 지금까지 그 고생을 하고서 아직도 아버지를 감싸는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속상하지도 않아? 지금까지 아빠 때문에 고생만 했잖아. 호강시켜주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또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엄마는 괜찮다고 해도 난 안 괜찮아. 어머니는 크게 소리 지르셨어요.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엄마가 널 그렇게 키웠어? 어딜 감히 낳아준 아버지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난 그딴 아버지 필요 없어. 솔직히 내가 아빠를 제일 필요로 할 때 아빠 어디 갔는데? 나 학교에서 범죄자 자식이라고 놀림받고 따돌림 당하고 개무시 당할 때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어머니가 멈칫하는 게 보였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얘기였거든요. 지금까지 꾹꾹 참아왔던 이야기가 터지니 그동안 말 못했던 속상함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니까 아빠 없는 애로 사는 것보다 남편 없이 애 딸린 여자로 사는 게 더 힘든 거 아니까 참고 있었던 거야. 엄마도 사는 게 힘들 테니까 내 힘듦은 그냥 참고 넘어간 거라고.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걸, 그걸 네가 왜 참아? 잘못한 건 네가 아닌데. 이 말을 하며 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나도 알아.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아빠도 억울하게 감옥 간 거 알고 엄마랑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알아.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잖아. 아빠가 억울하게 감옥 간 것도 모르고 엄마가 날 얼마나 열심히 키우는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알면 뭐 어쩔 건데. 우리 아빠한테 빨간 줄 그인 게 변하진 않잖아. 어머니는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이내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게 아닌데 난 그저 엄마를 위로하고 싶었을 뿐인데 제 마음과 달리 차갑고 날카로운 말이 비수가 되어 어머니의 마음을 후벼 팠을 게 분명했습니다. 꾹 담은 입은 다시 열릴 생각을 못했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제 가슴과 머리를 휘저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어머니의 표정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어머니를 볼 용기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다가 그래 알겠다. 다시 얘기하자라고 말씀하시고는 밖으로 나가셨어요. 퉁퉁 부은 얼굴을 들어 뒤를 돌아보니 동생이 머뭇거리며 저를 부르고 있더군요. 저는 소매로 눈가를 벅벅 닦으며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잔뜩 있는 얼굴로 저를 보고 있던 동생에게 예전처럼 친절하게 무슨 일이냐고 묻지 못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고 몇 시간 뒤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밖에서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야, 누나. 들어가도 돼? 저는 문을 살짝 열었고 동생이 주춤하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동생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운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동생이 우는 걸 몇 번 보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야 칭얼거리면서 울기는 했지만 크면서는 울지 않았거든요. 매사에 웃기만 하는 철없고 실없는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누나가 너무 시끄럽게 굴었지? 아무리 화가 나도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건 누나가 100번 잘못한 거니까 누나가 하는 거 보고 배우면 안 돼. 나도 엄마 들어오시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거야. 그런데 그때 동생이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어요. 누나, 내가 미안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은 엉엉 울며 무어라 말했지만 너무 심하게 우는 탓에 뭐라고 말하는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동생을 겨우 달래고 나서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가 누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너처럼 착한 동생이 어디 있다고. 내가 태어나서 누나가 더 고생한 거 알아. 그냥 누나만 태어난 거에서 끝났어야 됐는데 엄마 아빠도 자식이 둘이나 있으니까 더 고생하는 거잖아. 엄마도 누나만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됐을 거야. 누군가가 머리를 댕 하고 때린 것 같았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동생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 집에서 살았을 때 기억해? 기억을 못할 리가요.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해서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자 자기 아들 때문에 저희와 어머니가 고생한다며 저희 가족을 집으로 들였던 분이셨습니다.
다만 얼마 되지 않아 너네 집 일은 알아서 해결하라며 무일푼으로 저희를 쫓아내셨지만요. 이유는 아버지의 동생인 작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쫄딱 망한 자식들 끼고 살지 않아도 제사 지내줄 대를 이을 자식이 생겼다는 것이었죠. 그때 저희가 겪었던 수모와 모진 말들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날카롭게 물었어요. 왜? 할머니가 뭐라고 하기라도 했어? 동생의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다 들었어. 엄마가 누나를 낳다가 돌아가실 뻔했는데 굳이 나를 낳겠다고 고생했다는 거. 자기 목숨 걸고 나를 낳은 거라는데 그래서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누나한테도 미안해. 나한테 미안할 건 뭐가 있어. 할머니가 누나가 안 태어나고 내가 첫째로 태어났으면 자식 둘이나 키운다고 부모님이 고생할 일이 없었을 거라고 했어. 할머니가 누나를 너무 미워하는 게 보여서 그게 내 탓인 것 같아서 누나한테 미안했어. 제 착한 동생은 할머니가 저를 자신과 차별하는 것이 자신의 탓인 것 같아 지금까지 제게 줄곧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동안 누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누나가 상처 받을 것 같아서. 어린 시절에는 보호자의 부정적인 감정이 직접적인 영향으로 다가오기 마련이죠. 동생은 할머니의 그런 모습에 힘들어하면서도 절 위해 참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네 탓 아니야. 난 네가 내 동생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그리고 네가 없었다면 난 버티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동생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한다며 꼭 참고 있었던 마음들을 전부 털어놓게 되었어요. 상처를 드러내면 상처를 헤집는 것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동생과 손을 꼭 잡고 잠에 들었는데 누군가 제 머리를 따뜻하게 쓸어주는 것이 느껴졌어요. 어머니였죠. 저는 눈을 뜨지 못했고 어머니가 방을 나가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소리 없는 눈물이 흘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희를 깨워 아침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2년 동안 배를 타러 나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돈도 계속 붙인다고 했고 2년 뒤면 바로 돌아올 거야. 아버지가 성실한 건 너희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 드리자. 이후로 시간이 흘러 제가 대학에 입학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한 번도 생활비를 밀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 돈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으셨죠.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이 돈으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과 때문에 취직은 어렵다는 걸 아셨으니 다른 살 길을 찾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다만 저와 동생에게는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학 입학금만큼은 어렵지 않게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친구들과 인사를 마치고 학교를 떠나려는데 멀리서 시커먼 남자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반질한 얼굴이 새카매졌고 바닷바람 때문인지 피부도 퍼석해서 2년이 아니라 20년은 늙어 보이더군요. 오랫동안 아버지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애틋한 마음이 크지 않았음에도 그 모습을 보니 괜스레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예쁜 꽃다발과 함께 나타나셨는데 제게 고등학교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정성 있는 표정과 말 한마디가 그동안 아버지에게 쌓였던 서운함을 한 번에 녹여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2년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말이죠. 사실 처음엔 아버지의 사업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집안이 폭삭 망한 적이 있으니 그걸 자식들한테 다시 알려서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 걸 알게 된 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제 자취방이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였습니다. 기숙사를 함께 쓰는 동기가 물건에 손을 자꾸 대서 일반 원룸에서 자취를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여자 혼자 살다 보니 위험한 일을 여러 당할 뻔했거든요. 그때 안전을 위해 아파트로 바꿔주신다기에 우리 집에 돈도 없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를 했다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대학교 3학년 말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미 많은 것들이 변해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세상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는지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러 가서는 한 번 더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사업은 대박을 쳤고 아버지에게 빚을 지고 도망갔던 과거 동업자가 다른 사기죄로 잡혀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억울하게 감옥에 다녀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퍼지면서 사업이 더욱 잘 된 것도 있어요. 우리의 가족의 삶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검소하셨지만 더 이상 100원, 200원 아끼겠다며 애쓰지 않으셨고 저와 동생도 필요한 것들을 말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잘 알다 보니 저는 알바를 해서 용돈을 충당하려고 했고 부모님이 이를 말리시는 상황이 생겼죠. 그동안 자식들도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충분히 누려도 당연하다면서요. 저는 저희 가족들이 참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수고와 노력을 허투루 생각하거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각자의 삶과 노력을 존중해주면서 배려하고 위하는 가족이었으니까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동생은 대학을 졸업한 뒤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학문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에 매진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죠. 부모님이 서운해하시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두 분이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자식들이 언제 올까 오매불만 기다릴 여유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서운한 마음이 없지는 않으셨겠지만 이 문제로 불편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배우며 조금씩 아버지의 일을 넘겨받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꿈은 하루빨리 은퇴해서 어머니와 해외살이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병환에 집안에는 난리가 났어요. 저는 모든 일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제가 갔을 때 아버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어요. 이제야 좀 나아졌는데 이제는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아휴 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네 엄마 한평생 고생만 했는데 호강 한번 못 시켜주고 내가 살아서 못해. 아휴. 저는 아버지를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아빠 정신 차려. 엄마가 쓰러지기는 했지만 회복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조금 나아지면 통원 치료해도 된다고 하잖아. 아빠도 아빠지만 쓰러진 엄마는 어떻겠어? 엄마를 위해서라도 아빠가 정신 차려야 돼. 이날 이후 아버지는 회사 일을 모두 동생에게 맡기고 어머니 간호에 매진하셨습니다. 저도 도우려 했지만 아버지는 거절하셨죠. 부모 간병하라고 너희를 낳은 것도 아니고 키운 것도 아니야. 나이가 들면 아픈 게 당연한 거고 이 사람이 아프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결혼한 거야.
내 아내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넌 네 일상을 살아. 아버지의 말씀 덕분에 저는 제 일을 놓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지극한 간병 덕분인지 어머니는 금방 회복을 하셨고 간간히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며 생활하셨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데 평상시에 마음 편히 생활을 하시니 병이 깊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병세가 나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아버지는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며 좋은 것만 보여드리고 좋은 것만 경험할 수 있도록 간호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가 소원하던 유럽 여행도 다녀오셨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하십니다. 나 때문에 말년에 무슨 고생이에요. 당신도 좀 쉬어야죠. 나이 든 사람 데리고 다니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이럴 때마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나 만나서 평생 고생만 했잖아. 그런데 내가 이런 당신을 두고 어딜 가? 내 꿈은 당신 옆에서 살다가 당신 옆에서 죽는 거야. 그러니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저희에게는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너희들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 아빠가 엄마만 챙긴다고 서운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희도 아빠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엄마만 챙기니까. 저희는 아버지에게 그런 말 마시라고 말씀드리곤 했어요. 두 분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까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꿈은 너희 엄마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거란다. 네 엄마가 없는 삶은 꿈도 꿀 수 없어. 결혼한 입장이 되어보니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버지는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간호하셨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늦출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지더니 다시 한번 쓰러지신 지 2주 만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한 직후 저희 가족 사이에는 정적만 감돌았어요. 그래도 2주만 알았으니까 다 아버지는 차마 다행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쓰러진 2주 동안도 크게 아프지 않으셨어요. 그저 담담히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아버지와 저희와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내려 하셨죠. 어머니를 담담히 보내드리고 난 뒤 아버지는 재산을 모두 정리하셨습니다. 저희는 불안했어요. 아직 정정한 아버지가 재산을 정리하시는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이 회사를 물려받았으니 다른 재산들의 8할을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당연히 동생도 이 부분에 동의했고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었지만 아버지는 첫째로서 그동안 애쓴 것이 있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다며 기어코 안겨주셨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자면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주실 때 한마디 덧붙이신 게 있어요. 자식이 딸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네가 물려받은 재산으로 이러쿵저러쿵 말을 붙인다면 다시는 그 말을 입에 못 올리도록 해. 알겠니? 이 말의 뜻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동생이, 그러니까 저에게는 작은 아버지가 되는 분이 저에게 출가외인이 집안의 재산을 가져가는 건 도리에 어긋난다며 재산을 내놓으라 협박을 했거든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집안이 어렵다는 둥, 키워준 은혜를 갚으라는 둥,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둥 핑계를 대며 돈을 요구했지만 아버지 선에서 정리하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절대로 아버지의 재산에 욕심을 갖지 못하도록 완전히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어찌됐든 형제였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애틋함도 없는 남이었거든요. 그렇게 유산을 모두 정리한 뒤 아버지는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갑자기 무슨 입원이냐 하면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암 말기라고 하시더군요. 그동안 저희를 감쪽같이 속이신 거였어요. 하물며 돌아가신 어머니조차도 이 사실을 모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고통이 상당하셨을 텐데 어머니와 자식들을 걱정시킬 수 없었다는 아버지의 말을 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걸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는 거창한 유언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으니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따르리라 마음먹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아빠, 부탁할 거라는 게 그게 끝이야?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안개꽃 한 다발만 관에 함께 넣어주렴.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병원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전화였죠.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순간에도 아버지는 안개꽃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때가 아니면 못 물어볼 이야기이기에 대체 그 안개꽃이 무슨 의미인지를 물었죠. 다른 유언도 아닌 안개꽃을 관에 넣어달라고 하는 게 유언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희미해져가는 호흡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너네 엄마 안개꽃을 참 좋아했었어. 안개꽃을 들었을 때 가장 예쁜 사람이니까 내가 가서 품에다가 한아름 안겨줘야지. 그렇게 아버지는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끝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아무로 고생한 사람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겠죠. 오늘은 아버지의 기일입니다. 아버지의 기일에는 항상 안개꽃을 놓아드리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번에도 어머니에게 안개꽃과 함께 사랑을 고백하셨겠죠. 어머니에게 안개꽃을 주며 프로포즈했던 그때처럼 말이에요. 사는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니 그곳에서만큼은 마음 편하게 영원 동안의 행복을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